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그 무엇보다도 깊고 위대한 여러분들의 모성을 깨울 애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찬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던 어느 동짓달 새벽이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한양도성, 거대한 기와 지붕들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북촌의 한 귀퉁이에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성이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이.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이자 평범한 안악이었으나 지독한 가난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품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갓 낳은 핏덩이 딸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찬 공기에 흩어질 때마다 월이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였으나 이대로 품고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월이는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도성에서 가장 덕망 높기로 이름난 최대감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나무 대문 아래 월이는 제 겉옷을 벗어 아이를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이 댁에서 널 받아주기를. 아가, 부디 이곳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배고픔 없는 세상에서 나비처럼 살아가거라.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돌계단 위에 아이를 내려놓는 월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이가 잠시 잠에서 깨어 방긋 웃음을 지어 보일 때 월이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살린 것인지 모를 비장한 이별을 뒤로 한 채 안개 속으로 사라진 월이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도성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최 대감집에서 유모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게 됩니다. 월이는 그것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내 아이를 아기씨라 불러야 하고 평생을 발치해서 종노릇을 해야 할지라도 그저 숨소리를 듣고 살 수만 있다면. 월이는 짓무른 눈가를 닦아내고 다시 그 육중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모의 신분으로 대감집 문턱을 다시 넘은 월이에게 세상은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고도 달콤한 현실을 내밀었습니다. 비단 포대기에 쌓여 정년 아기씨라 불리는 제 딸을 마주한 순간 월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 내 아가야. 갓난 아기 정년은 유독 울음이 짧고 눈망울이 총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유모들이 젖을 물리면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월이의 품에만 안기면 마치 제 어미의 심장 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방긋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마님은 그런 월이를 보며 자네와 내 딸 정연이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나 보구려라며 허허로이 웃었으나 그 말을 듣는 월이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기씨를 정성껏 모시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깊은 밤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향해 절을 올리고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게 입술을 깨물어야 하는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하며 눈물 짓는 월이. 하지만 자신의 딸을 가까이서 보살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월이는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연이 3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발을 씻겨주던 월이는 멈칫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의 왼쪽 발바닥 한가운데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또렷하게 박힌 붉은 점 하나. 그것은 월이 자신도 똑같은 위치에 품고 있는 내림점이었습니다. 월이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 점은 누가 뭐래도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신의 낙인이자 동시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가난한 부모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정녕 귀한 집 아기씨로 태어났다고 나조차 믿었을 텐데 이 어미의 비천한 핏줄을 기어이 발바닥에 새기고 나왔구나. 월이는 아이가 깰세라 입술을 깨물며 그 작은 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살을 맞대고 젖을 물릴 때마다 발바닥의 그 뜨거운 점은 월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월이는 정년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지극한 유모의 정성이라 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모정이었지요. 정년의 비범함은 그때부터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5살이 되기도 전 정년은 월이가 흥얼거리는 민요 구절을 한번 듣고는 그대로 외워 부르는가 하면 대감님이 읽어주는 천자문을 귀동량으로만 듣고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삐뚤빼뚤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제 딸의 천재성을 보며 기쁘기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너무도 영민한 아이의 눈빛이 혹여나 이 어미의 발바닥과 제 발바닥에 닮은 점을 먼저 찾아낼까 무서웠던 것이지요.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흘러 정년은 어느덧 7살의 영특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는 어찌나 비상한지 가끔은 지켜보는 월이조차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요. 가뭄이 몰아치던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대감집에 속한 소장농들이 가뭄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을 때 7살 정년은 대감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쌀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저 아래 장터에서 귀해진 약속으로 대신 받으소서. 장부상으로는 손해 같으나 보름 뒤 한양의 괴질이 돌면 그 쑥이 금값이 될 것입니다. 대감은 어린 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그리했으나 정말로 보름 뒤 한양엔 약쑥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고 대감집은 가뭄 중에도 막대한 이문을 남겼습니다. 7살 아이가 세상의 흐름과 병마의 기운까지 읽어낸 것이었지요. 또한 정년은 이웃 가문과 농무를 두고 수십 년째 소송 중이던 최대감이 동생과 지도를 펴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땅 위로 싸우지 마시고 저 뒷산 바위 틈을 파내어 수로를 돌리소서. 지형을 보니 그곳이 물길의 근원입니다. 대감이 장정들을 시켜 그곳을 파내자 거짓말처럼 물줄기가 터져나와 눈을 적셨습니다. 최대감은 지도를 읽어내는 정년의 눈썰미에 깜짝 놀랐지요. 수십 명의 직관들도 알아채지 못한 지맥을 7살 정년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월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부 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집안 가산을 관리하는 노비들이 수년간 조금씩 빼돌린 곡식의 양을 정년은 그저 먼 발치에서 장부 넘기는 소리만 듣고도 알아맞혔습니다. 유모, 저들의 붓끝이 떨리는 걸 보니 숫자가 거짓이야. 쌀 10가마가 나갔는데 들어온 돈은 9가마뿐인 건 중간에 창고지기가 가로챘기 때문이야. 이 사건으로 가문의 기강이 바로 섰고 최대감은 허허 웃으며 내 딸이 조선의 행수라도 될 제목이구나라며 기특해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그 천재성이 오히려 정년의 발목을 잡을까 노심초사하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너무 앞서가지 마소서. 돋보이는 꽃은 일찍 꺾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정년을 향한 운명의 폭풍은 인간의 걱정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대감집 대문을 부수고 관아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대감이 영모의 누명을 쓴 것이었지요. 비명과 불길이 집안을 덮쳤고
대감은 끌려가기 직전 월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네만 믿네. 우리 정연이와 마님을 데리고 부디 살아남게나. 월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정연을 품에 안고 충격으로 쓰러진 마님을 부축하며 불타는 기와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정연의 지혜가 깃들었던 서재와 안채가 붉은 화마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7살 정연은 제 아버지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제 어미인 줄도 모르는 월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새 여인은 정처 없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월이는 단 한순간도 정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아기 씨의 신부는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지만 월이의 가슴 속엔 오직 하나뿐인 맹세가 불타올랐습니다.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저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리라. 그것은 추락한 아기 씨를 향한 종의 헌신이자 세상을 향한 어미의 처절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꿈속의 잔상으로만 남았습니다. 새 여인이 당도한 곳은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깊은 산골에 버려진 오두막이었습니다. 비단옷은 넝마가 되었고 정연의 고운 살결은 거친 흙먼지에 쓸려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충격과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고 이제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오직 월이뿐이었습니다. 월이는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느질을 하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유모, 배고프지 않아. 나는 물만 마셔도 배가 불러. 7살 정연은 월이의 손마디가 터져 피가 맺히는 것을 보고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그 천재적인 머리를 생존을 위해 쓰기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정연은 월이가 산에서 캐온 칡뿌리와 산나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유모, 이걸 그냥 팔면 푼돈밖에 안 돼. 장터 뒤편 약방에 가보자. 지금 도성에 열병이 돌고 있으니 칡뿌리를 말려 가루를 내어 팔면 10배는 더 받을 수 있어. 월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정연이 시키는 대로 칡을 가공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연의 예상대로 약방 주인들은 월이가 가져온 칡가루를 서로 사겠다며 달려들었지요. 7살 소녀의 지략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새 여인에게 첫쌀 한 가마니를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월이는 쌀을 안고 돌아오며 통곡했습니다. 제 자식의 비범함이 고난 속에서 꽃피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그 영민함을 장사 속에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던 것이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산골 오두막의 어린 소녀는 어느덧 15의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제 미모를 가꾸는 대신 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고 남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모, 여자의 몸으로는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큰 돈을 만질 수 없어. 오늘부터 나는 유모의 조카이자 이 저작거리의 소년 장사꾼 정연이다. 월이는 제 딸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붙잡고 밤새 울었으나 정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정연은 남장을 한 채 한양 최대의 저작거리인 종로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코올리게 애송이라며 비웃던 상인들도 정연이 내놓는 신박한 물건들과 귀신 같은 셈법 앞에서는 혀를 내둘렀지요. 어느 날 종로의 거상들이 매점매석하여 소금값이 금값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연은 남몰래 서해안의 작은 염전들과 미리 계약을 맺어둔 뒤 소금이 가장 귀해진 순간 시장에 소금을 풀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눅진한 소금을 싸게 내놓고 돈 많은 양반들에게는 정제된 흰 소금을 100배의 가격으로 팔아치우는 기막힌 차 등 상수를 펼친 것이지요. 거상들이 뒤늦게 정연을 압박하려 했으나 정연은 이미 그들의 장부 속 치부까지 파악한 뒤였습니다. 어르신들, 저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아에 이 장부를 넘길까요? 15소년의 입에서 나온 매서운 경고에 노예한 상인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연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월이에게 비단옷을 사주고 병든 마님에게는 귀한 약재를 올렸습니다. 월이는 비단옷을 만지며 기뻐하기보다 남장을 한 채 거친 세상과 싸우는 제 딸의 야윈 어깨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새끼, 내가 정녕 이리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더냐. 하지만 정연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유모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정연의 꿈은 저작거리의 등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오두막의 흙먼지는 씻겨나갔고 정연은 어느덧 20살의 눈부신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장을 벗어던지고 옅은 옥색 비단 저고리에 감청색 치마를 입은 조선 최대 상단의 행수로 우뚝 섰습니다. 정연이 이끄는 상단이 움직이면 조선의 쌀값이 요동치고 그녀의 붓끝 하나에 대궐의 비단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도 정연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헌신한 유모, 월이었습니다. 유모, 이제는 더 이상 바느질을 하지 마셔요. 이 비단은 조선에서 가장 고운 것이니 유모의 거친 손을 이 부드러운 결로 감싸고 싶습니다. 정연은 월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과 음식을 올렸습니다. 상단의 행수로서 수백 명의 상인을 거느릴 때의 그 섯을 펄은 위엄은 월이 앞에만 서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릴 적 응석바지 아기씨의 눈빛으로 돌아갔지요. 정연은 이상하게도 월이의 곁에 있을 때면 피보다 진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모의 채취에서 느껴지는 그리운 향기, 그리고 가끔 제 발바닥의 점을 보며 눈물 짓던 유모의 슬픈 미소. 정연은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했으나 본능적으로 월이가 자신의 영혼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연은 상단의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죽은 아버지 최대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가문을 몰락시켰던 탐관 오리들의 장부를 하나둘씩 사들였고 그들의 목줄을 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지요. 유모,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유모를 이 집안의 진짜 주인으로 모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월이는 정연이 사준 비단옷을 만지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새끼가 이토록 장하게 자라준 것이 대견하면서도 정연의 눈빛 속에 서린 서늘한 복수심과 그 깊은 속내를 보며 월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정만 나누며 살 순 없는 것이냐. 월이의 낮은 탄식은 화려한 상단의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영광 뒤로 세월의 그림자가 마님을 덮쳤습니다. 정연을 품에 안은 그날부터 정연을 친딸처럼 귀하게 여겼던 마님은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애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정연은 전국 팔도의 명의를 부르고 영약을 다렸으나 마님은 조용히 월이만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정연아, 잠시 유모와 단둘이 있고 싶구나. 정연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방을 나섰지만 차마 멀리 가지 못하고 닫힌 문 밖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마님의 쇠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이, 자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네.
내가 다 알고 있었네. 그 한마디에 월이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월이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새벽 자네가 대문 앞에 아기를 두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을 나는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네. 죽은 내 자식 대신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 믿었지만 자네가 유모로 다시 돌아온 날 깨달았지. 자네가 이 아이의 진짜 어미라는 것을. 월이는 억눌렀던 오열을 터뜨리며 마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 감히 이 집안을 속였습니다. 마님은 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내 딸 정연이를 이토록 장하게 키워주었으니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이제는 정연이에게 어미라 불리며 살게나.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정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유모의 품이 자신을 위해 평생을 노비로 살았던 친어미의 가슴이었다는 사실. 정연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방 안의 두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정연은 솟구치는 오열을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유모의 거친 손마디, 발바닥의 붉은 점을 보며 유독 서럽게 울던 유모의 눈망울. 그 모든 파편이 하나의 진실로 맞춰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연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에서 소리 없는 통곡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님은 끝내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월이는 마님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하며 한동안 넋을 잃고 살았으나 그런 월이를 다시 일으킨 건 정연의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정연은 마님이 남긴 유언과 자신이 들은 진실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월이에게 당신이 내 친엄이라는 걸 압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월이가 평생을 지켜온 그 처절한 비밀의 무게가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대신 정연은 월이를 위해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유모, 이제 이곳이 유모의 집입니다. 남들의 시선은 상관없어요. 유모는 내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니까요. 정연은 상단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 최대감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던 날 정연은 월이에게 하얀 비단 당의를 입히고 정식으로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상단 식솔 앞에서 선포했지요. 이분은 나를 키워주신 유모이자 내 목숨보다 귀한 나의 스승이시다. 누구든 이분을 업신여기는 자는 내 상단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월이는 제 딸이 차려준 진수성찬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새끼가 제 정체를 알고 저리 극진히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유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정연의 눈빛 속에서 흐르는 피보다 진한 애정을 느끼며 비로소 평생의 한을 씻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연은 월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유모, 내 발바닥의 붉은 점이 유독 뜨겁게 느껴지는 날엔 유모가 내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내 곁에 있어 주셔요. 월이는 정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기씨. 천년이 지나도 저는 아기씨의 그림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유모와 아기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모녀로 살아갔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정원,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울려 퍼지며 길었던 눈물의 세월은 비로소 찬란한 꽃길이 되어 끝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상대를 위해 끝까지 지켜낸 비밀이 진실보다 더 거대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주인집 아기씨로 살게 하기 위해 평생을 노비로 살았던 여인, 그리고 그 처절한 비밀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꺼이 아기씨로 살아준 딸. 정령과 월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신분과 혈연의 굴레를 넘어선 이해와 존중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꽃길로 변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진실은 입술이 아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를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을 이 두 여인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었던 눈물의 세월 끝에 핀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향기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여화였습니다.